어차피 둘 다 출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이션 이런 거잖아요. 네. 조금 소강 상태 간 다음에 임하기 시작될 건데 본질은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거는 환율이에요. 오늘 모신 분은 더 플로우 저자시죠? 안유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네. 오셨는데 네. 그동안 그 아이디 다시 한번 공개 수배합니다. 아이디 상남자 안유아 교수님 팬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설나게 해놓으시고 3년째 안 나타나시는, 그래서 안유아 교수님도 지금 한 1년 반 만에 오늘 오셨는데 삐지셔가지고. 아니죠. 제 안경투 유튜버라고 공개 수배해 주세요. 그래요? 네, 안유아 교수님 가시면 상당히 열렬하게 환영해 주실 겁니다. 자, 지금 중국,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관세 전쟁. 네. 지금 아주 치열한데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의 상황은 우리 안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모셨는데 네. 일단 현재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이 좀 나왔죠. 네.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 성장이라는 네. 이런 예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쇼크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국도 지금 나온 게 마이너스 202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지금 미국이 0.5%, 0.3%로 나왔죠. 그렇죠. 0.3%. 역성장 나왔지. 역성장 5년 0.3%로 만인가? 나왔죠. 10년 만인가? 중국도 지금 역성장이 기대란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결론은 어차피 둘 다 출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출혈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냐가, 그렇지. 버티냐, 이제부터 버티냐의 문제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체제가 좀 다른 게 미국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로 혹은 언론을 통해 혹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데모하고. 예, 데모하고 시위하고 지금 미국에서 전 지역에서 시위 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체제상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게 중국은 일단 안 되고 중국 것만 중국에서 쓰니까 언론 통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게 결국 자기 불만도 표현할 그런 건 없잖아요. 무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되게 큰 국제 이런 거 모를 때도 있어요. 옛날에 대표적인 한국 그 사드 설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중국에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 사람 몰랐어요. 네. 우리는 다 아는 그 사드 사건 그 정도로 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국제 문제 또 이런 저쪽 그렇죠.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런 게 조금 다르니까 버티기는 오히려 중국이 조금 환경적으로 좀 더 좋지 않냐. 근데 경제적 출혈은 엄청 둘 다 심각할 거다.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 세계 그동안 제가 맨날 강연할 때 쓰는 자료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주축 글로벌화해서 둘이 주요 무역 상대 국가고 나머지는 중국 쪽하고 붙어서 먹던지, 붙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중국하고 무역하고 나머지는 또 미국하고 무역하고 둘이 연결돼서 세계가 하나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 중심이 깨지고 아예 무역을 안 하니까 이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공급망에 있는 두 나라가 싸우지만 실제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위험에 동시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중국 사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예상하고 네. 사실 1, 2년 전서부터 네. 사실 그 이전서부터 계속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어떤 정책들을 써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CPI가 마이너스 0.5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준비를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해 현금 흐름이 얼마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해야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비하냐 안 하냐는 간단해요. 이 소비하는 주체가 미래 그러니까 자기의 캐시플로, 미래 자기 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지금 돈을 쓰는 거고.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내가 수입이 좀 잘 전망이 안 된다, 잘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돈 안 쓰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돈을 별로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렇게 중국의 그 외챗이 있죠. 한국말 카카오톡이거든. 외챗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명절 때면 거기다 이렇게 홍보 막 서로 인사하느라고 이래 돈을 싸요. 서로 막 그 명절 특히 이번에 그 구정 때 이럴 때는 우리 세뱃돈 주듯이. 예, 세뱃돈 주지.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돈을 내고 그다음에 서로 받아가거든요.
거의 없어요. 아, 옛날에 제가 거기서 구성 때 음력 썰매도 쏠쏠하게 이렇게 받았거든요. 우리 서로 줄내기 하니까. 근데 주실 나이 같은데. 예? 주실 아, 나이신 그러니까 것 우리 서로 같은데. 줄내기 한다고요. 서로. 아, 서로? 서로. 왜냐면 그러니까 그룹 안에 사람들이 어른이 아이한테 주는 이게 아니라 아니고, 서로 예, 친구들끼리도 친구들끼리 주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방, 대학교 동창방 이렇게 있잖아요. 동창들이 모인 거기서 우리 서로 홍보 뿌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서로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쏠쏠했는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게 그런 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소비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미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없고, 첫째 전망이 긍정적이 돼야 돈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돈 쓰게 하려면 정부에서 그런 신용을 줘야 돼. 그런 믿음을 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늙어도, 네가 아파도, 네가 어떻게 돼도 국가에서 네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료 치료 가능하고, 네가 늙은 다음에는 국가에서 양로금이 나오고, 네가 늙으면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이런 미래의 안전, 사회 안전 보장. 네. 거기에 대해 교육, 주거, 의료, 양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 믿음을 주면 돈 쓰겠죠. 사실은 지금 쓰고 보자. 네. 근데 중국은 그동안 성장에만 치중해 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주로 모든 게 성장 초점. 두 번째 자선책이었고 우선 성장이었죠. 빵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도외시됐죠. 군배는. 근데 이제 와서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서 지금 내수로 그걸 수출의 하락을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요즘에 보니까 제가 중국 정부에 저도 이렇게 거기 호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게 오잖아요. 보면 소비에 대한 보조금, 예를 들면 내가 100원 쓰면 20원 돌려주고, 50원 쓰면 10원 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소비할 때 반환해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소비를 확대하자, 이런 정부 정책이 지금 엄청 지방 정부별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CPI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물건을 돈을 안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작년서부터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아요. 우려했잖아요. 예, 예.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사실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이죠. 디플레이션이죠. 완전. 예, 완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PPI, CPI 흐름 보면 돼. 근데 CPI가 원래 조금 좋아지다가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관세 전쟁하면서 지금 다시 또 안 좋아지죠. 근데 예, 예. 사실 이와 관련해서 부양 정책을 작년 한 해 계속 썼고 올해도 계속 썼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왜 어느 정도 썼죠? 그리고 왜 그게 안 통하는 건가요? 아, 작년 고전해 계속 써왔는데 올해 조금 다른 게 뭐 통화 정책이에요. 예, 표현이 중국은 재정 확대는 계속 해왔어요. 그게 주로 과거에는 지방 정부가 중심으로 해왔는데 지방 정부가 지방 부채 때문에 돈을 못 쓰잖아요. 네. 사실 돈 쓸 여력이 없죠. 지방. 그러니까 이 몇 년째 계속 중앙 정부가 돈을 썼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계속 길 닦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투자도 하고 주로 중앙 정부가 빚을 계속 레버리지 높여갔죠. 지방 정부 여력이 없고 개인도 여력이 없고. 근데 이거는 몇 년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달라진 게 통화 정책이에요. 그 사이에는 재정 정책만 해지 통화 정책은 계속 조심해서 해왔거든요. 중국은 코로나 때도 돈을 안 나눠줬어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워딩이 변했어요. 지금 정치국 회의했거든요. 4월에 지난 며칠에. 정치국 회의 지금 미국이 너무 세게 관세 전쟁하니까 정치국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그 워딩이 지금 미중 관세 전쟁 이렇게 세게 했는데도 정책이 뭐 크게 뭐 여기에 대응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회부터 그 전에 작년 중앙경제공사회의부터 스두더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돈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게 돈 나눠주자.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정부에 제안해요. 미국식으로 하자. 미국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극복하고 뭐 어려우면 돈 그냥 화끈하게 그렇죠. 주잖아요. 네. 일본도 돈을 한 100만 원 넘어줬어요. 일본도 옆에 나라 일본도. 근데 그래서 이제야말로 중국 이코노미스트나 정책 그 고문 자문 교수들이 이제야말로 우리 코로나 때 돈 안 나눠줬는데 이제야말로 미국식으로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돈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나눠줬는데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눠주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의 걱정이 뭐냐면 중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저축이에요. 받아서 다시 쓰면 다 저축하면. 저축할까봐.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별로 차별화된 정책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냐? 왜냐면 이 돈이 무조건 소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돈을 쓸 경우에
거기에 반환해준다. 뭐 이런 정책. 세금 환급처럼. 네, 좀 그런. 그렇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은 저축에 워낙 기본 저축이 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법과 수단을 고민하지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엄청 풀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짧은 소비 심리가 기간에는 힘들죠. 짧은 기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폭락, 예. 부동산에 맞습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예. 지금 어때요? 부동산 상황은? 부동산은 제가 뭐 여기 몇 번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한 PMI 네. PMI 그 보면은 원래 중국이 PMI가 제조업 PMI 계속 50 위였어요. 50.4, 네. 50.8 이랬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49.3인가 그래요. 완전 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수축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상당 기간 계속 50 위로 계속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50 위로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나마 산업별로 또 뽑아보면 건설업만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설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부동산은 안 좋고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게 있잖아요. 임대주택 뭐 이런 낡은 도시를 이렇게 개조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사업. 인프라 이렇게 오래된 동네를 이렇게 재건축하고 이런 사업을 중앙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업 그게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비제조 PMI 네. 그러니까 비제조 PMI는 계속 50위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 이쪽으로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뭐 한국에서도 부동산 다시 이야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장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GDP 성장 견인 효과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집을 한 번 사면 가구부터 사잖아요. 그렇죠. 가전 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연관된 이 밸류체인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유일한 자산소득, 캐피탈 게인. 미국은 금융소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부동산 소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안 살아나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캐피탈 베인을 벌어야 그게 불로소득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야 돈 더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동소득은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불로소득 오늘 코인 투자했는데 돈을 1,000만 원 벌었으면 사면 꼭 써요. 근데 내가 노동으로 1,000만 원 벌었으면 잘 안 써요. 이게 그치,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캐피탈 게인 소득이 많으면 좋은데 중국 사람이 주로 부동산 소득이었는데 그게 지금 죽으면서 돈 쓰기 힘들어졌고 두 번째는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중국말로 뼈이 빵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물렸다? 예, 물렸다. 그게 이렇게 풀어져 나와야 돈 쓰는데 지금 제 아는 지인도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문제는 안 팔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짜리를 뭐 2천만 원 팔리겠죠. maybe.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상 가격보다 막 엄청 50% 떨어진 가격으로 팔려고 안 하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 돈이 거기 꽉 깨지고 그다음에 보통 또 은행 대출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내 이자냈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또 내줘야 되니까 그게 계속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더 안 되는 거죠. 예. 참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문제나 미국 경제 문제가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경제 내부 문제는 구조적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 아니면 정책으로 바로 효과를 봐요. 약을 먹으면 감기 바로 낫듯이. 근데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그동안 분배를 소홀히 해왔던 이 구조적 문제가 이제는 일상으로 확 올라와 버렸어요. 옛날에는 생산 투자, 그리고 수출. 이게 두 개 엔진이 돼서 중국 경제 끌고 가다가 이제 한 개 바퀴가 없어졌고 투자도 지금 미래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투자도 지금 위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밖에 없는데 근데 소비가 하루아침에 뭐 올라오죠? 소비라는 건 구조적 문제예요. 아까 그렇죠. 말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묶였던 게 안 풀리고 이건 구조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 미래 내 소득이 어디서 올지. 근데 요즘에 중국은 로봇이 또 가장 빨리 나가잖아요.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해요, 지금. 그러게요. 그 상당히 빠른 네. 것 같고 정책적으로 그쪽에다 돈을 쏟고 그게 막 네. 퍼지게끔 또 보조금을 주고 맞아요. 하니까 다 돈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만큼 또 없죠. 사라지는 거지. 예, 그러면 사람들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게 이런 게 다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단기에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충격은 필수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만큼 이 미국과 이런 관세 전쟁에서 서로 버텨가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이걸 돌려 세워내가. 근데 중국은 가장 큰 미국하고 다른 게 인구 규모가 너무 크다. 일하는 사람들이 10억씩 되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죠. 이거는 어느 나라가 이런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 쉽지 않아요. GDP가 계속 4%, 5%대 네. 올라가야 새로 나오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했는데 예, 원래는 1년에 일자리 필요한 게 한 1,600만에서 1,800만 필요해요. 근데 1% GDP 성장이 유발 기수가 한 200만 명이라고 해도 지금 5%를 해도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 해도 상당히 높이 예. 오르는 건데 근데 올해는 지금 중국 경제가 올해는 미국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적어도 1.5%에서 2%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이게 잘 가야 3%? 그러니까 실업자가 그만큼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난다는 더 얘기죠.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전통 제조업에서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세 전쟁의 가장 격전지가 전통 제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사면은 뭔가 네. 그게 이제 이구환신 정책인데 가전 하향 이구 환시 뭐. 어쨌든 이것을 해도 현재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왜냐면 아까 그 말이죠. 소비는 기대다. 기대가 풀리지 않은 중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좋아질 이상. 것 같아야 되는데. 예, 그건 잠깐 뭐 마약 맞듯이 잠깐 뭐 좋아 보이는 잠깐 그냥 정말 잠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미래 경제에 대한 미래 내 소득에 대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분배에 대한 엄청난 정책 홍보, 네. 실제 행동, 그리고 장기 대책, 그리고 단기 대책부터 분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어제는 중국 사람들을 그동안 고생만 해왔잖아.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월급을 낮게 받고. 왜냐면 그래요. 가격이 월급을 낮게 희생해왔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시대다. 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도록 중국 정부가 이걸 잘하면 여기서 탁 성장하면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겠는데 그걸 잘 못 해내면 그냥 단타로 막 단기 대책으로 미봉책으로 하면은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받아야 될 대우를 받을 시기가 왔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네. 그냥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미중 그 관세 그렇죠. 전쟁 때문에 네.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그 불만 섞인 국민들의 여론이 막 뉴스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막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간중간 액션을 하게끔 만드는 금융시장도 동력이 폭락하고 되죠. 하니까. 네. 근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진핑 주석 역시 그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 어떤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 지지율이라는 단어 아예 자체가 없지. 없죠.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진짜 중국과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중국 사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앞으로 더 길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중국이 다른 나라 다 풀었는데 중국만이 계속 봉쇄하다가 후에 그 2022년 말에 그 백지 시위가 저항. 하면서 중국 정부가 바로 풀었잖아요. 코로나 이 그렇죠. 제한을. 그러면서 2024년 정식 1월 달에 완전 풀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고압이 생겨버리면 뭐 어떤 형태로 표출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산당이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왜? 자기 삶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 삶이 특히 제 세대는 중국의 70년대, 80년대 세대는 성장을 해왔으니까. 계속 그 성장에서 혜택만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회 다리, 기둥이에요. 우리 나이대가. 우리 나이대는 위에 장으로 있는 거고 80년대생은 중추로 있는 거고 지금 90년대가 밑에 젊은 애들 이렇게 있는데 80년대 출생하고 70년대 출생은 중국 정부 전반에 대해서 믿음이 높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모르죠. 이게 이제부터 어떤 형태. 왜냐면 요즘에 중국도 이런 셔츠폼이 많고 어떤 교수들 나와서
평가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도. 근데 요즘 보니까 나오는 뉴스 보니까 실명으로 예. 교수들 예. 여러 명이서 막 예. 그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 예, 예. 그런 그런 그 게 좀, 하고 예, 항의하고 있죠. 뭔가 예, 있죠. 그 불만을 표출하고 예, 있죠. 이런 것들 보니까 이제 뭔가 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던데. 그런 한두 명 뭐 개별적 행동하는 사람 100% 나오겠죠. 그만한 인구인데 그만한 인구가 100% 있고 그때도 여러 번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회가 어떤 국민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해줬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은 바다다. 정부는 배다. 그럼 이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국민이라는 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 분배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더 큰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아주 멀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당장 뭐 올해, 내년, 예를 들면 뭐 3년 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건 지금 계속 중국 국민들의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이제 상황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경계가 아무리 그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똑같아요.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최고 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기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조금 줄어드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생활이 계속 가게 되면 어느 나라든 그걸 감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항상 국민에 있는 거죠. 그렇죠. 먹고 예. 사는 문제.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는 오히려 시진핑은 좀 느긋하고 네. 트럼프는 조급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 둘 다 지금 속마음은 다 조급하겠네. 당연하죠. 시진핑 아까 그도 표현이 안 되지만 국민들이 정부는 다 읽죠.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고 압력 이번에 그 지난번에 상해요. 그저께인가 어젠가 상해 시찰 가셨어요. 그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같이 간 그 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옛날하고 달랐어요. 옛날에는 그 뭐 일반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국 이렇게 저 정도 고위직 사람들은 이 옷을 입는 자체가 되게 다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옷을 입냐가. 근데 보통 항상 그 중국 그 시진핑 입는 옷이 좀 잠바 형식의 옷이에요. 잠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말하면 노동자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유니폼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단추에 다 차오는 거. 중산장은 아니고. 옛날 그 등소평은 중산장을 입었거든요. 손중산 그 분위기 그 근데 시진핑은 그 잠바 형식의 블루 칼라들이 이렇게 블루 그 유니폼 같은 거 입었는데 이번에 상해 시찰할 때 그분들 그 위원들 보니까 양복을 입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타이를 안 메고 안에 하얀 셔츠 입고 이렇게 되게 이게 그 서방 세계의 사람들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양복 입고 이렇게 되게 편한 그거 봐서는 좀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에 비치는 이미지와 그리고 중국 국민들한테 비치는 이미지가 우리는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자신감 있는 모습. 예, 우리는 협상이 항상 열려 있다. 그게 주로 미국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집불통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걔도 이래 연출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예. 그러니까 결국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네.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체제는 다르지만 이러면서 일맥상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협상하고 있다 이러고 시진핑 주석은 그런 말 안 해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동성 항만 컨테이너 거기 뭐 엄청 쌓여 있다고. 네. 그래서 뭐 다 들리는 얘기로는 뭐 진짜 물건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재고 때문에 뭐 전부 뭐 가다가 돌아갔잖아요. 쓰러지는 기업들 뭐 맞아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 이거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잖아요. 네. 사태. 예. 뭐 어떤 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에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선박이 미국 가다 돌아온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돌아와서 다 선적해 거기 지금 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1차 타격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중국 국민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버티는 거는 그 애국주의다. 아, 그렇잖아요.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군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손실 될 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는 게 애국주의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이 물건을 내수로 소화를 시키자. 그래서 각 지방 정부별로 이거 좀 소화해라. 이런 게 지금 내수 좀 시장을 통해 좀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중국 상무부에서 지금 대책 방안을 계속 지금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내수를 어떻게 하나 돌리려고 하고 있고 단기로는 그다음에 중장기로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해요. 산업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주로 무역 수출 쪽 했는데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는 다른 산업으로 가라. 네. 시장. 왜냐면 글로벌 공급망이 어제는 이렇게 쪼개지고 변하는 거는 필수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뭐 미국하고 관세가 뭐 합의됐다 해서 이 흐름이 시대적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로 생각했을 때는 내내 그래도 이제는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무역 전쟁 시작으로 해서 지금 관세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금융 뭐 이 패권 전쟁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내내 먹고 살던 이 산업이 이제 시대적 운명에 따라서 다른 산업,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그렇죠. 다른 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로 막 완전히 덤핑 재고로 그렇죠. 막 지금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더 어려워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무서워가지고 미국, 중국 관세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 물건이 유럽에 다 올까봐. 그러니까 그 재고들. 그러니까 중국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하고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 부문을 어디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유럽 혹은 글로벌 사우스 저쪽 그 일대일로 선상의 국가 그렇죠. 혹은 뭐 제일 중국이 원하는 시장은 중동. 중동. 왜냐면 중동 올머니가 있잖아요. 걔네는 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동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이 이번에 동남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하고도 엄청나게 지금 원래는 그 중국에서 유럽의 그 국회의원 몇 명을 그걸 그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그것도 지금 풀어졌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명단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화 제스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게 관계를 하려고. 그다음에 동남아 지금 이번에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중동 국가들 이래서 일정 물량을 그쪽으로 소화하는 거고 아까 말한 그 일정 물량 내수를 하고 어떤 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버티도록 애국주의잖아요. 버티도록. 왜냐면 얘네 희생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다른 산업으로 유인하는 거고 뭐 이렇게 복합 능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그 쇼핑몰에 있잖아요. 남성들이 입는 그 이런 셔츠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되게 예뻐요. 디자인도 되게 잘. 근데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1,5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디플레이션, 자꾸 물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게 CPI에 반영되는 건데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테무에 들어가 봤어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격이 10,000원, 11,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 예.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 1,500, 1,000원에 팔면 안 사겠어요? 예, 그 일정 부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어쨌든 재고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그 셰인이라든가 그 뭐죠? 테무, 예, 알리익스프레스 뭐 예. 이런 쪽에 대한 소형 우편물에 대해서도 맞아요. 관세를 확 맞아요. 높여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국제 그러니까 이제 의뢰에서. 가격이 확 올라간 거죠. 예. 참 어렵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가지고 중국 내에서 그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도 유도를 하겠죠. 그 스타벅스라든가 KFC, 샘스클럽, 뭐 불매 운동, 그러니까 소위 애국주의, 국산품 장려 운동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그거는 정부가 뭐 유도한다기보다 중국 사람들 자체가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3자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게 누가 봐도 하루아침에 없던 관세가 막 145% 생기고 이러면 그 캐나다도 반항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정서예요. 캐나다도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다 미국 물건을 다 마트에서 다 내려요. 유럽도 그래요. 캐나다는 제일 먼저 그랬고 뭐 그러니까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다. 근데 사실 의외로 중국 사람들은 원래는 의외로 그게 없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꼭 국산을 써야 된다. 이게 좋은 거 쓴다. 네, 한국에서는 좀 중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 애국소비, 고차오 막 이런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개방돼 있어요. 물건이 좋으면 애플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이 얼마나 싸웠어요. 애플을 계속 중국에서 1위예요.
근데 지금 어서 3위로 물렀어요. 왜냐면 그게 중국 반도체 수출 안 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 애플 뭐 그거는 제도로 나왔어요. 국가기관에서 애플 쓰지 말라고. 왜냐면 중국 물건들 하도 그러니까. 중국은 막 봉쇄를 하고 중국 모든 물건이 갖다가 뒤에 칩에 중국 자꾸 매도하니까 중국이 처음으로 애플 핸드폰 게임 중국 공무원 쓰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미국하고 중국 아무리 싸워도 중국 사람들이 새벽에 줄 서서 애플 핸드폰 샀어요. 이게 항상 일이었고. 네. 이게 무슨 말 하냐면 의외로 그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가면 자리 없어요. 뭐 맥도날드 자리 없었어요. KFC 자리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 행위라는 거지. 어떻게 한 나라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역을 그렇지.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해도 너무너무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뭐 중국이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냥 우리도 뭐 같은 카페면 다른 카페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같은 경기 침체라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막 커지고 있는데 이게 누가 더 버티기를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결국 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참아주고 그렇죠. 이거에 그렇죠. 동조해 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쪽 그렇죠. 저 선거가 없다 해도 예. 그 미국 쪽은 좀 불만이 좀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무슨 이런 이야기들 오히려 불매운동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선전전도 있겠지만 예. 어쨌건 아직은 좀 그 저항감이 좀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 안유화 경제처 유튜브에 이런 말 했었는데 미국은 고혈압, 중국은 저혈압. 그래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 세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아마존 베조스 지금 엄청 혼냈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 트럼프가. 값에다가. 물건 값에다가 관세 때문에 오른 가격. 근데 평균 30%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경로해가지고 아마존 해체해버리가 담아서 한 수 적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니까 또 갑자기 칭찬해주고 막 이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거 베조스가 이미 답을 준 거예요. 30%. 그러니까 물건 값이 다 오르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전 지역에 나눠서 지금 시위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자기 생활이 바로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건 또 투표를 하고 표현하고 이런데 중국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느끼는 게 그런 건 있어요. 중국 사람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중국이 저축한 현금이 그동안 안 쓰고 중국 사람들이 천성 좀 아시아인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축 정신.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저축을 다 쓰고 나면 못 버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누가 더 오래 버티냐는 저는 중국 사람이 더 오래 버틴다고 보는 거죠. 저축 금액이 더 있으니. 네. 그동안 코로나 때도 저축으로 버틴 거예요. 그동안 저축으로.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버티냐의 문제인데 중국 사람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버티기. 저축도 많이 해놨고 두 번째는 이게 환경상 민주주의 국가처럼 언론이 개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데 요즘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안유화 경제투자를 하잖아요. 자국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지식인들이든 일반 시민이든 내가 자기 장기만 있으면 이 채널을 공평하게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의 팬들을 모으고 거기서 제가 안유화 표현되라면 영향력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옛날에는 방송사 언론은 검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거나 이러면 방송에 안 내보내니까 검열이 돼서 정보가 언론에 나가는데 유튜브는 누구나 다 해버리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쪽에 유튜브 하는 사람 더 많으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방송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나쁜 정보가 시장에 확산될 확률이 옛날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도당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점점 나쁜 뉴스로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되니까. 자극적인 거. 근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는 그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거 마음대로 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극우
뭐 극좌 막 이런 그게 붙인 단체가 그 세상을 지배할 확률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빈부격차가 커질 거고 점점 더 양극화하고 정치적 이념도 그 옛날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럴 때 누가 파시즘이 올라오는 거예요. 위기다 이러고 독재자가 이때 올라오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개방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이런 확률이 아예 없는 거죠. 통제를 하고 네. 검열을 하니까. 예, 아예 없는 거죠. 예, 중국판에 유튜브 있잖아요. 중국판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된 정보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회가 막 극좌로 분열이 되고 막 검증이 아이디어 사실이 막 사회를 호도하고 이런 게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불안 요소로 예. 청년 실업을 꼽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특히 베이징, 예. 북경 근처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있는 곳인데 그 금방 뭐 북경대부터 시작해서 명문대들 쫙 있는데 청년 대학생들의 실업률 지금 예. 청년 실업률이 16%가 맞아요. 넘었다고 예, 하니까 16.8%, 예. 이게 상당한 그 정치적 불안 요소, 사회적 불안 요소 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해결책은 없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청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둔 이 산업이 IT 산업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을 흡수하는 일자리가 전통 제조업.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겹쳐요. 전통 제조업은 미중 관세 때문에 지금 어렵고. 엄청나게 타격받았고 두 번째 로봇 기기가 나왔죠. 산업이 전체가 로봇으로 재편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로봇이 앉아 일해요. 옛날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밸류체인에 앉아서 이렇게 뭐 부품 끼고 이랬는데 이제 로봇이 앉아니까 그 자리가 원래 다 일자리 흡수하는 자리도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블루칼라들 자리가 앞으로는 블루칼라 단어 자체가 없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하필이면 AI 로봇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요. 제일 빨리 가. 원래는 중국이 원래 전략적으로 의외로 늦게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를 마련한 자리도 늦게 가야 되는데 의외로 중국이 또 제일 빨리 갔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직했고 그다음에 아까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실직하고 무역 싸움 2018년부터 해왔잖아요. 그다음에 IT 산업이 뭐 알리바바나 이런 찡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모집했는데 IT 산업에서 지금 점점 챗GPT 가고 뭐 대형 언어 모델 이런 쪽 가면서 이제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뒤에 사자 붙인 사람들 다 대체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무직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블루칼라 자리만 대체되는데 지금 사무직도 대체가 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들이. 여기가 또 대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생활 형태를 보이냐면 중국이 그 동풍 삼성이나 이쪽에 집값이 되게 싸요. 네. 뭐 한국 돈으로 막 200만 하는 아파트인데 200만 하는 것도 있고 500만, 1000만 원짜리 집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인데. 뭐 여기도 뭐 투룸 하나의 거실 투룸 이런 아파트가 막 500만에 사고 이래요. 그러면 상해나 이런 대도시에 있던 청년들이 집을 팔거나 혹은 거기서 생활을 포기하고 저쪽에 오는 거예요. 그럼 200만 주고 집은 일단 거처는 있잖아요. 싸니까. 예,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부모들이 제 나이 때예요. 제 나이 때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세대예요. 이게 은퇴금도 죽을 때까지 있고 그다음에 항상 장애 자리가 있었고 이렇게 돈이 엄청 번 세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은퇴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걸 관리를 해줘요. 이 자녀가. 아. 그러니까 부모를 한테 약속하는 거죠. 전업 자녀가 된 그게 거죠. 관리해 준다기보다 전업 자녀. 뭐 부모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막 죽을 때까지 케어해주고 막. 우리도 그랬는데 부모님 나중에 제가 잘 모실게요. 맞아요. 일단 돈 좀 줘봐요. 제가 맞아요. 사업돼서 이것 좀 벌고. 맞아요. 좀 그런 과. 그래서 정말 당평 한국말하면 뭐 5포, 3포 세대처럼 리얼레. 그리고 그렇게 생활한 게 기본.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적극적인 애들은 그렇게 살면서 유튜브 같은 거 해요. 그 틱톡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나서 근데 왜 그렇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 부모의 자산을 불릴 확률보다는 다 까먹을 확률이 더 높잖아. 없죠. 그 우리 한국도 그게 그랬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많아요.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이것도 상당히 또 문제로 또 떠오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부모의 자산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네. 쉽게 말 청년 실업자들이. 정확해요. 자기 저축 아니면 부모 자산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니까 사회가 안정으로 보이죠. 아, 캥거루. 우리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아까 부동산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 1억 채인가 공실이 있다만 이랬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뭔가 계속 쏟아내고 있고 예. 어때요? 지금 정확하게 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 뭐 부도나고 파산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다 요새는 좀 잠잠해가지고 살아나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아니요, 분도 절대 있던데. 아니고 그건 똑같고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건 계속 흐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를 하니까 이미 진 집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전 지방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걸 여러 가지 용도로 재사용하는 거죠. 이미 진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어떤 건 임대주택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또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때 한국 그 TV에도 나왔는데 그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중국은 이제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주거공원처럼 그게 갑자기. 아파트로 해놓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이 아파트가 살아야 되는데 낙골당. 낙골당. 맞아. 낙골당용으로 하는 거죠. 아파트를.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 아파트 그리고 아까처럼 도심 이런 개조 그리고 어떻게 하나 정부에서 계속 그쪽에 돈이 투자가 되고 끌어가야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엄청나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게 좀 납골당 한다고 해도 네. 그 어느 정도 하겠지만 한계 있죠. 그 한계가 네,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이걸 몇 년째 해왔어요. 이건 2021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정책 완화하면서 지금 구매 제한, 매입 제한 이런 다 풀면서 이래 왔는데 이게 한 번 타격 왜냐면 이것도 기대 심리거든요. 집 사는 그렇죠. 게 완전 기대 아니에요. 내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집 사는 거죠.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봐도 여기도 그냥 깜깜하네. 답답하게 지금 아마 제일 다 큰 묶여 경제 있는. 도전이 왔죠. 그래서 방법은 소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비라는 근데 건 소득 행상이잖아요, 결국. 근데 소득 행상이라는 게 결국 산업구조 재편이거든요. 그렇죠.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뭐 그것도 있지만 앞날에 계속 좋아질 거라는 성장할 믿음,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대, 되는데 예, 심리, 지금은 심리. 지금 오히려 이제 누가 먼저 망하나 쓰러지나 이런 예. 것들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근데 그런 변화는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중국 사람 사실은 병 보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7시 가도 줄을 길게 섰었거든요. 네네. 근데 후에 그 알리바바 이런 전자 플랫폼이 나오면서 그래서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나아졌는데 한마디로 중국 사람 계속 병 보기는 힘들었어요. 아파도.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체제가 작은 병은 동네에서 보고 거기서 떼주면 큰 병원 가는 그렇죠. 이게 딱 진단서. 안착이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작은 병 크면 다 큰 병원 가버리니까 이게 아침 새벽에 가도 줄 서야 되고 병보고 힘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완전한 개혁했어요. 한국은 의하고 약이 그것도 옛날에 한국 합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개혁해서 의하고 따라갔다. 약이 지금 그걸 급속도로 해요. 그러니까 완전 한국 중학과 예. 왜냐면 서양학. 이게 중국 사람 돈 쓰게 하려다 보니까 중국 사람 제일 걱정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확대하려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의료 체계예요. 중국이 빨리 사람들 돈 쓰게 하는 방법이 아파도 앞으로 걱정 안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그게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전국에 31개 성시인데 의약 분리 체계 개혁이 있잖아요. 급격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한국식으로 해요. 작은 병은 동네에서 보고 큰 병은 이렇게 그 체제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병 볼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보험에도 암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보험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동안 중국 쪽으로 신경 못 썼던 거 중국 사람의 삶을 향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급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료, 학교, 뭐 양도 이걸 지금 전국이 개혁이 원래는 기득권이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팍
그냥 막 그냥 밀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저는 안 되니까. 정말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 영향이라고 봐요. 뭐든지 어떤 큰 혁신적인 변화는 외부 샤워 죽을 만큼 힘들 때, 맞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확 가해지니까 안 하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 국민들한테는 좀 좋은 점이죠. 네. 지금 중국이 어쨌든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도 그 비자 면제 해주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죠, 얼마 네. 전에.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계속 좀 네.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세금 환급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한국에 대해 비자 푼 걸 되게 강조해서만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동시에 푼 나라들이 열 몇 개 국가였어요. 열 몇 개 국가. 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있었던 건데 한국 언론은 마치 뭐 한국만. 한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일본 포함해서 열 몇 개 국가들 돈 쓸 만한 국가들이 다 비자 면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중국도 맞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돈 쓸 수 있냐. 근데 뭐 잘 나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국 옆에 있는 나라가 돈도 있고 옆에 있는 나라가 왔어야지. 저 멀리서 온다는 건 어려우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한국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여행사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비행기 자리가 없대요. 여행을 진짜 많이 간대요. 왜냐면 가깝고 단기에 바로 갔다 올 수 있고.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사에서 네. 나온 패키지 여행 가격들 보니까 이렇게 싸. 뭐 30만 원, 40만 엄청 원. 싸요. 막.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엄청 간대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그 우리가 어느 국가 가나 그 세금 환급 해줘 나오면서 공항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외국인에 대한 그 이 세금 환급 포함해서 모든 걸 확대시켜 가지고 많이 오게 함으로써 그리고 들어가서 또 서비스나 모든 걸 개선해서 오게 함으로써 외국인 소비를 지금 뭐 한 0.5%밖에 안 되는데 소비에서 지금 한 3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소비 확대의 단기에 뭐 조금 뭐라고 해야지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소비를 완전 소비로 중국 뭐 내수 주도 성향으로 가게끔 외국인에 대한 이런 소비가 역할을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럼 뭐 200위안만 써도 환급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세한 건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 쓰면 어느 정도 원래 환급해 준다. 옛날에 500위안 이랬는데 아. 예, 근데 이렇게 낮게 하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큰 돈 예. 부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죠. 와서 예, 풀을 대중- 높여주는 거죠. 풀을 높여. 아, 그래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싸고 뭐 해가지고 장가게 아, 같이- 왜 한 번 갔다 오시지 그래요? 제가 아, 저 중국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네. 이 중국의 경제 정치라든가 이 부정적인 영상을 많이 해서 갔다가 그 무서워서 못 올까봐 정말. 갔다가 못 올까봐 아, 저는 이렇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깜짝 놀라 그럴 때 놀래요. 오히려 정작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가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중국은 왜 안전하다고 보냐면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게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간 쓸개를 빼서 파냐고 눈을 빼서 파냐고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있어. 한국에 와서 그런 질문 너무 받으니까 그다음에 영화 무슨 영화 있잖아 청년경찰 무슨 황해 막 이런 이상한 영화 중국에서 그러냐고.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그렇지. 중국은 막 간쓰게 다 빼서 파냐 그러니까 눈 빼서 사람의 파냐 인체를 갖다 약재로 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어요. 예, 막 사람 납치해가지고 그러냐서 저는 처음 왔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반대로 중국이 되게 안전하고 해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중국이 안전하다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냐면 중국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람 같이 죽어요. 사형제도. 예. 그러니까 중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대가가 엄청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재범률이 낮아요. 그 다음에 범죄를 지른다는 즉시 내가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까 안 지르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범죄 재범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처벌이 약해서. 약하니까. 지금 그 테라루나 사태 이렇게 권도영이 왜 한국에 와서 재판받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150년이잖아요. 미국도 법률이 되게 세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근데 한국이 너무 약하니까 한국 가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벌어놓은 게.
그러면 요 형기만 짧으면 조금 이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그러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실제로 어떤 나라가 위험하냐면 이게 법규가 세세하는 나라가 실제로 위험해. 왜냐면 이게 범죄를 저질러도 유럽이 그렇게 그렇잖아. 유럽은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럽이 그러니까 거기 도둑이. 사람 그때 연쇄살인 대낮에. 해도 대낮에. 연쇄살인 해도 10년도 안 사는 것 같던데. 결국 대낮에 거기는 물건을 정말 꼭 안고 다니지 않은 이상은 다 채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금 어떤 나이 있으니까 뭐 밤에 회식 이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젊었을 때는 막 새벽 3시, 4시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갑자기 뭐 갈쓸게 다 빼서 파는 나라로 말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런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보다도 뭐가 무서운 우리가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러저런 그러니까 뭔가 간첩법. 정치적인 정치적- 이유로 아. 정치적인 이유로 갖다가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아. 이렇게 될까봐에 오케이, 대한 오케이. 이게 이제 외국 그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누구 그 뭐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뭐 그런 뭐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도 그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도? 얼마 전에 트럼프 단톡방에서 트럼프 예. 욕했다고 예. 공항에서 이렇게 예.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예. 뉴스는 나왔죠. 예,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방가처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하고 지금 두 나라가 패권 싸움하니까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극좌로 극렬하게 지금 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치적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정치적 피해자. 근데 정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인플루언서시고 이렇게 이것도 되게 큰 언론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회에 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 코끼리에 안유하는 코끼리의 꼬리만 말할 수 있어요. 안유하는. 또 다른 전문가는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중국이라고 코에 말할 수 얘기할 수 있어요.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임 대표님이 다른 데는 몰라도 상하이는 한번 가보세요. 상하에. 거기는 당연히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은 가보고 싶어요. 결국 금방 가요. 비행기 두 시간 안 아니 걸려요. 그 중국 분들이 그러더라고. 네. 중국의 어머니들이 좋아할 인상이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는 싶어. 중국 딸 주고 싶어하는. 아니 중국 어머니들은 한국 남자를 다 좋아해요. 아니 근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그 비자 면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방간천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공동부유. 공동부요. 오케이. 공동부유. 네. 사실 공동부유라는 그 정책 때문에 중국의 여러 대형 기업들이 헤매다가 그게 풀어지는 듯한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경제인들,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라든가 이러저런 것들로 제스처가. 해서 그걸 신호로 보고 그게 증시가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관광이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것도 뭔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그게 가장 큰 변화긴 해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방향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 조절은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하는 그 의료 개혁,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아까 말하는 뭐 부동산 포함해서 실제는 길게 보면 다 공동부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말 할 수 없는데, 근데 할 수 있는 말 정도에서는 확실한 거는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는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는 거를 너무 역사적으로 인지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공산당 정책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결국 미국 자본주의를 스터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부유는 안 변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딥시크가 시작으로 중국 AI가 이렇게 미국 혁신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독점하다가 중국도 할 수 있네? 이 자신감이 중국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중국도 혁신은 미국 일이고 우리는 응용과 모방하는 나라다. 이래서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과학기술 패배주의가 되게 심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거는 미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응용 모방만 잘하면 된다. 이랬는데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지금 중국 젊은 사람들이 그때 리커창 총리 때 인터넷 플러스
플러스 원 그 정책할 때처럼 네. 그때 막 창업이 난리 났거든요. 그 리커창 총리할 때 인터넷 플러스 원이라 해가지고 인터넷 창업이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지금 또 그 바람이 불어서 AI 플러스 원 창업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 바람이 지금 막 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이럴 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왜냐면 중국이 아까 실업률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업을 통해서 니네가 좀 한번 세계적인 혁신에 좀 도전을 해봐. 이런 자신감을 줄 필요가 엄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마윈은 좀 상징적인 존재예요. 중국에서 어떤 민영 기업의 혁신에 대한. 그러니까 마윈. 그다음에 그때 량원펑 만나서 직접 만나서 격려해주고 이런 걸 그때 회의하는 모습으로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젊은 애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혁신 자신감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난리 났어요.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그래서 그거 이번에 뉴스 보죠. CATL 그 배터리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CATL 나트륨 배터리. 배터리. 예. 완전 그리고 그 걔네들이 그 배터리 충전해서 5분만 하면 막 1,500km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변화가 중국 정부로부터 밑에까지 똑같이 그게 한 줄기로 이래 내려오는데 혁신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붙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거기에 중국 자본이 첨단 산업 쪽으로. 엄청나게 가요. 그러면 뭔가는 만들어내겠죠. 그게 사람, 돈과 사람이 몰리니. 인재 몰리니까. 그리고 중국은 또 무슨 정책 잘하냐면 세계적에서 최고 인재를 모셔오는 걸 정말 잘해요. 중국 정부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정말 거기에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돈 주면서 모셔와요. 근데 최고의 과학자를 모셔와요. 거기에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가 그거예요. 과학기술 혁신 자신감이 붙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바람이 지금 불어왔잖아요. 딥시크 계기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 당정군 그리고 민간 똘똘 뭉쳐서 지금 가는 게 그 영역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 그쪽 산업의 성장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네. 지금 미국 대미 수출이 지금 45%가 급감이 됐다. 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45%면은. 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파생 문제들, 그죠? 제조업의 붕괴 이런저런 것들이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은 당연히 최대 타격이 둘 다 출혈이 엄청 심해요. 둘 다. 네. 둘 다 비수를 팍팍 꼽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라 놓고 봤을 때 둘 다 상대방 심장 찌르면 죽겠죠. 근데 심장 빼고 나머지에 다 찍어서 지금 출혈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출혈을 똑같이 이거 똑같이 받아야 돼요. 어느 나라도 두 나라 싸우면서 피를 안 흘릴 나라 앞으로 없다. 근데 중국의 대항은 뭐냐면 지금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번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베선트가 재무장관 베선트 이 말을 했잖아요. 원래 트럼프가 계속 중국 시진핑하고 직접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했잖아요. 기사가 끈질기게 왜 중국 정부가 부인하니까 끈질기게 여러 번 트럼프한테 질문하니까 나 이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얼버무려 버렸잖아요. 근데 후에 베선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 당분간 중국하고 협상할 생각 없다. 우리 중점은 인도다.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갔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인도계잖아요. 가고 애도 데려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인도하고 지금 협상 따내는 게 지금 우선 목표다 해서 이번에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서 그 애플폰 있잖아요. 미국에 들어간 해외 제품은 다 인도에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대가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들어가면 그 폰이 1,559달러예요. 근데 인도에서 가면은 그게 2,000달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도 생태계가 중국 생태계를 못 이겨요. 경제적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가장 싸게 가장 잘 만드는데 중국에서 안 사서 다른 데 갖다 자체가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갈 수밖에 없어요.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 뺀 그 컨설팅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언어 수요, 뭐 뉴스에 나왔지 아랍어라든지 막 이런 그 중동 국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개척, 막 이런 그리고 기업도 다른 나라를 더 갈 거예요. 그럼 생각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렸어요. 그럼 앞으로 서로 협상 안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닿지 않은 나라로 갈 거예요. 그 나라 가서 공급만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미국이 전 세계 미국, 중국 빼고
거의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200개 나라에 미국이 관세를 다 때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국 기업이 가는 걸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냐고. 이 제3자를 통해서 가는 걸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를 왕창 때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중국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갱고를 준 게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잖아요. 그렇죠. 내내 중국에 대해 관세 때려. 그러면 내내 만약에 중국에 관세 때리면 우리가 내내 관세를 없애줄 거야.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정책을 막 간섭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 나라는 내가 관세를 다 없애줄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1단계 요 며칠이 그때 트럼프가 계속 대화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시진핑하고 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G20 회의, 재무장관 회의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서로 마지노선 떠본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뭐 협상이 아니고 그게 서로 던져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눈치 보기. 재무장관 베이선트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세 전제 1단계는 끝났고,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새로운 싸움에서의 1단계, 예를 들면 복싱호가 서로 치고받은 게 1단계 지금 끝났고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 중심이 미국이 인도라고 발표하면서 중국하고 숨을 기르는 서로 막 싸우다가 지금 헐떡헐떡 하다가 지금은 둘 다 피곤하네 이러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제 한 6월 달까지는 소강 상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멈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네. 그거 눈치챘어요. 1단계 때는 중국과의 협상 주체가 무역대표부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무부예요. 네. 이게 원래는 재무부는 환율 대외 정책 환율만 하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선트가 관세까지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이선트는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금융 쪽으로. 네, 중국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안 돼. 미국은 엄청 협상하고 싶어하는데 중국이 이번에 그거 냈어요. 동영상으로 중국 외교부에. 우린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중국말로 부고해. 그리고 장편 글도 올렸어요. 우리는 강압적으로 나오는 그것도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그거 봤어요. 이코노미 잡지에 그 잡지 표면 그림이 뭔지 알아요? 뭐죠? 미국을 상징하는 그 매 있잖아요. 매를 붕대로 감았어요. 붕대로 감고 아직도 1381일이 남았다고 써놨어요. 그 미국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100일 잔치를 하고 자기 성과를 막 열거하며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가. 아무 성과 없는데.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그 잡지 그림을 붕대 감은 매에다가 그 1380일 남았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가야 될 길이 험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 중국과의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지금 베이선트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역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말이 변해버렸어요. 중국에 대한 말이. 원래는 관세를 협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융시장 개방해라고 말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베이선트가 트럼프한테 다시 제안을 준 것 같아요. 원래 피터 나바로가 무역 관세 정책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융 전쟁으로 끌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해라. 내 은행 보험이 완전 개방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압박을 그게 이렇게해서 1차 때리고 맞고 하는 관세 협상이 1막은 끝났고 조금 소강 상태 간 다음에 2막이 시작될 건데 그게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는 계속 협상이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중국 관세 철회 전에 네. 정부에서 협상하면 오히려 다 손해 본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일본 프라자 합의 때 일본과 독일이 네. 협상해가지고 네. 어려워졌다. 네.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협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강력한 그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미국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어떤
메시지인지 잘 분간이 안 되던데. 예, 왜 제 안유화 경제투자를 유튜브 보셔야지. 거기에 그래요? 제가 다뤘거든요. 그게. 아.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본질은 환율 전쟁이라고 다뤘어요. 그래서 관세를 30% 때린다라는 거는 한국의 관세 25% 때렸잖아요. 그러면 한국 물건이 미국 들어갔을 때 25%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환율을 원화를 25% 절상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본질은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거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를 절상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해라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보니까 일본이 환율 절상한 다음에 잃어버린 30년 다시는 이런 못난 거잖아요. 지금 우선 사위로 밀려났고. 그래서 지금 2차전은 금융전쟁인 거죠.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절상시켜라. 그럼 지금이 제일 절상했을 때가 6.1까지 갔어요. 네. 근데 지금 보통 7.3, 7.4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중국은 오히려 관세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려면 절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8이 아니라 10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미국 요구하는 건 절상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금융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금융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전장이 이 관세 전장이. 그래서 결국은 환율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일본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환율로 배센트가 넘어간다 해도 예. 금융 쪽으로 넘어간다 해도 예. 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분명하게 말한 거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확실하게 체면이 확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빵 때렸잖아 먼저 중국을. 그리고 협상하자 이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협상 만약에 니네 진짜 협상하겠으면 내내 지금 그냥 아무 일 없이 어느 하루에 빵 때려버린 이 145%를 없애고 협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앉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빵 때려버렸잖아 일방적으로. 그럼 이거 다른 나라 지금 다 없애줬잖아요. 90을 유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해주고 협상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빵 쳐놓고 협상하자 이러면 중국은 작은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나라인데 한 대 딱 맞고 그래 협상하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진짜 협상이 원하면 취소하고 협상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 취재인데 왜 중국은 취소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서로 극한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협상들이 되면서 협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또 뭔가 이렇게 합의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던데 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중국의 방향은 다 정해졌어요. 시진핑 주석이 나설 때는 답이 다 끝날 때예요. 근데 그 전에는 결론이 났을 트럼프식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뭐예요? 젤렌스키하고 만나가지고도 여러 번 만나서 이번에 체결한 거잖아요. 막 싸우고 뭐 난리 났잖아요. 막 그런 과정 속에서 결론이 나오는 걸 싫어한다. 절대 안 중국은 될 수 그런 없다. 방법론이 아니에요. 실무선에서 다 끝나고 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어떤 식으로도 공개 뭔가 할 때는 끝난 거죠. 그게 안 되면 절대 뭐 시진핑이 직접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그래 우리 잘해 봅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환율 전쟁 말씀하시니까 사실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금융이라는 왜냐면 기업 부채 우리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엄청나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제 국가 부채, 네. 국가 중앙 정부의 부채는 작지만 지방 정부의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또 엄청나고 거기에 대한 달러 부채 이런저런 것들 했을 때 만약에 환율이 튀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네. 근데 이러한 환율 전쟁 그 몇 년 전에도 그 홍콩의 환율을 네. 공격하면서 이게 헤지펀드들이 왜냐면 맞아요. 이게 환율이 조작국이라고 표현할 네. 정도로 조지 소로스가. 낮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공격들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어떤 그런 실마리를 만들어주면 어떤 이 환율 금융에 대한 공격이 홍콩을 시작으로 뭔가 또다시 어떤 일어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여론 그 생각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중국이 자본 항복을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때 홍콩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화를 공격하려면 여기에서 위안화를 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여기에 위안화를 중국 은행이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 개방 안 하고 자본 항복 딱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 환율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해외 홍콩의 위안화 허브여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출혈이 심했죠. 그 환율 방어하느라고. 그럼 지금 홍콩이 위안화를 많이 안 가지고 있나요? 네, 많지 않아요. 아, 그때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의 다. 그때 왜 많이 갖고 있었냐면 중국 위안화 국제화를 하겠다고 전 세계에다 위안화 허브 시장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게 그거잖아요. 한국에서 그때 자본시장연구원에 있으면서 위안화 허브 시장 구축이었어요. 한국 시장에. 그러니까 외환 시장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다 위안화 외환 시장. 그리고 영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걸 위안화 외환 시장. 영국에서 피델 리커창 총리 갖고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제일 먼저 위안화 허브 시장 했고, 그러니까 영국 내에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는 위안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한국에도 하고 한 20몇 개 나라에 추진했어요. 근데 그게 주축이 어디가 됐냐면 홍콩이에요. 왜냐면 본토하고는 하기 힘드니까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홍콩을 위안화 전 세계 위안화 금융시장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뉴욕처럼 위안화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그걸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도 공격 한번 경험하면서 야 이게 큰일이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특히 중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국가의 체제로는 이게 감당하기 힘들구나. 그리고 달러 체제하에서는 힘들구나. 잘못하다가는 한국처럼 위안 위기 때려맞겠다라는 걸 그때 느꼈죠. 그래서 그때 위안화를 거의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CNH, 홍콩에 있는 위안화가 이름이 CNH예요. 네. 중국에 있는 위안화는 이름이 CNY거든요. 둘이 원래 환율 차가 컸어요. 지금 거의 같아요.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CNH는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건데 옛날에는 좀 달랐어요. 지금 거의 같아요. 의미가 없게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 일각에서 그 생각하는 홍콩을 매개로 한 어떤 환율 공격, 이거는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몇년 상황이 전과는. 다르죠. 상황이 좀 어렵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외환에 대해 그나마 좀 자유스러운데 지금은 아예 막아놨어요. 5만 달러, 1년에 5만 달러 해외 보낼 수가 있고 갖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예 거의 막아놨어요.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헤지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중국의 그 채권 네. 관련된 글로벌 지수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게 이제 블룸버그가 네. 들어갔고, 채권 지수 말씀하는 거죠. JP 모건,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FTSE가 네, 네. 21년도에 또 맞아요. 들어갔고, 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JP 모건은 거의 10% 비중이고, 네. 이 FTSE는 한 5%, 5.5%인가 이렇게 비중인데, 맞아요. 네. 이게 또 몇 조 달러잖아요. 네. 만약에 이 채권들이 이미 중국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채권들을, 왜냐면 우리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채, 장기채의 그 폭락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금융 불안을 봤잖아요. 예. 중국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 공격할 수 있는 예. 여지는 없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말하잖아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지금 8천억도 무너져서 지금 계속 2008년 이후로 9년 이후로 계속 팔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오히려 위안화 채권을 해외에 확장하는 전략을 해왔고,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서 위안화 결제도 하고, 실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위안화 앱을 다운받아서 eCNY, CBDC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그런 걸 더 노력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해외 지수에도 위안화 채권이 배립도 되고 이런, 각 중앙은행에서 스왑으로 위안화도 갖고 있고 이렇게 나간 게 있어요. 근데 그 규모는 너무 미미해서 아직 작아요? 네, 너무 작아서 아예 중국이 지금 GDP가 지금 중국 GDP가 한 130조 위안, 130조 위안 이 규모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100조 안 돼요. 중국 금융시장. 중국이 미국하고 다른 게 금융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네요. 예, 전반적으로 작고, 그다음에 중국 측 입장에서 오히려 미국 국채를 팔면 뭐 지난번에 미국이 환율, 국채, 주식 다 세 개 다 하락을 엄청 했잖아요. 그랬죠. 완전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미국 국채를 팔면서.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사람 조금 오해를 하는데 중국도 지금 시점에 미국이 붕괴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은 조금 시간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세상은 과거의 그 세상이에요. 미국이 패권이 되고 아래가, 그러니까 패권 하다 보니까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계 정치 안정, 사회 안정, 경제 안정 이런 게서 미국에서 많이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글로벌화였잖아요. 세계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돈 벌고 쟤도 돈 벌고 이런 세상이 중국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트럼프가 우리는 세계 이제 장남이 집을 튀어나간 거죠.
장남이. 난 그동안 가족을 왜 너무 많이 희생했어. 그렇지. 이제 장남은 나를 위한 인생 살겠어. 내가 이러면 부채를 감당 못하겠어. 네, 이제 이러면 튀어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생들은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장남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회가 혼란이고 전 세계 혼란이 빠지면 혼돈이 빠지면 중국도 안 좋아요. 왜냐면 중국은 지금 안정화된 세계 질서가 필요한 거지. 미국이 막 무너져가지고 막 춘추전국시대처럼 그냥 전쟁도 엄청나게 발생할 거고 사회가 안정이 안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네. 채권, 그러니까 중국이 들고 원하지 있는 않는다고요. 그 채권을 막 팔아서 폭락시키는 이런 상황들은 없을 것이다. 중국한테도 손실이고. 엄청난 손실이고 전 세계에도 엄청난 손실이고 중국은 그게 중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건 사실 지금도 뭐냐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요. 단지 이 과정이 좀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면서 좀 더 준비를 탄탄히 하고 싶은 게 본심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중국은 어쨌든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기고 싶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길게 끌고 네. 가면서 네. 힘을 더 채워놓는.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예. 그게 등소평의 주장이었던 예,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예.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중국이 이제까지 힘을 계속 좀 숨기고 이렇게 죽은 듯이 지내다가 네.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급격하게 이 미중 네. 패권 전쟁으로 이어진 거고. 네. 이거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발은 없습니까? 정치적인? 사실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해외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시진핑이 와가지고 뭐 중국몽 뭐 이러면서 너무 그 칼날을 일찍 보였다 이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솔직히 2008년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피터 나바로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경제 고문으로 있는 그 사람 쓴 책이 2012년에 나왔어요. 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 그게 그 책에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왜 저렇게 하지 답이 다 보여요. 제가 지금 이번 독서 모임에서 하는 주제 책 그 책이에요. 2012년. 그 책이 지금 절판됐는데 그거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게 그때부터고 본격한 게 2008 오바마 때부터예요. 오바마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게 아태회기 정책이에요. 오바마가. 아태회기. 시진핑 시대는 2012년에 시작을 했어요. 2008년부터 아태회기 전략하면서 중국 정부가 그때 느낀 게 오늘이 오겠구나. 지금 말하는 오늘이. 그래서 그때 한 게 뭐예요? 위안화 국제화 2009년에 했고 그리고 1대1로 그때 이미 그 안에서 우리는 대안을 해야 된다. 미국이 우리를 어느 날인가 이렇게 칠 때 우리는 대안에서 서쪽으로 간 거죠. 미국이 한국, 일본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중국을. 그러니까 압박을. 그거 아세요? 지금 다 이 사면이 다 봉쇄된 거 아세요?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 중요해진 거예요. 중국의 항공모함이 2대가 있는데 산동반도 그 해협에 있는데 그게 얕은 해예요. 네. 그런데 해상 실력이 미래 그 패권을 결정하는데 원래 미국이 제일 셌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그 얕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으면 그 항공모함이 아무 역할 못 해요. 그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미국이 일본 같이 번영이 호라고 해서 중국을 이렇게 해상을 다 포위해버려서 그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대만 해협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대만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다 해상으로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면 해상 물류가 막혀버리면 중국이 왜 파나마 운하를 지금 트럼프가 가져가겠다고 그러겠어요. 중국을 물류를 막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린랜드. 북극을 통해 유럽을 가는데 그것도 중국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다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중국 정부는 이걸 몇십 년 준비해온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게 뭐 시진핑 혼자만이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이런 해에서 오랫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이게 이제 우리 그냥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현재 일어난 현상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일 것 같아. 지점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뭔가 그런 문제가 됐을 때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그냥 스스로 내려놨잖아. 자신의 어떤 위험성을.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진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는
머리 숙일 수 없다. 나는 여기서 꿇을 수 없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정책이나 이런 준비들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게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패권으로 가는. 근데 그 미국 제가 여러 번 강연 때 말했는데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사 안보가 일본은 소비 시장이 미국이었고 군사 안보가 미국이었어요. 선택이 없어요. 그 중국이 판단했겠죠. 만약에 여기서 미국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래 다 받아들이면서 예스 하면 우리 안보가 지켜질까? 중국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산 거지. 중국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중국도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네. 앞으로 그 뻔히 이렇게 놔두면은 네. 몇 년, 30년, 20년, 30년 지나서 미국을 그렇죠. 앞지를 수 있는 패권을 그냥 두고 볼 수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이게 필연인 거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던 네. 지정학적 그렇죠. 운명, 1, 2위 패권 전쟁, 피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앞으로 30년, 적어도 2050년까지는 이런 옛날에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 지위에서 이번에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크게 잃은 게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란 건 한 번 잃으면 우리가 물에다 탁 쏟았잖아요. 다시 못 담잖아요. 그게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건 앞으로 다시 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중국, 미국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국은 신뢰 없는 국가. 그렇지.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 미국이 좋았던 게 미국 가치관이 되게 소중했거든요. 개방되고 다양성이고 오픈되고 신뢰 있는 국가. 그렇지. 인권 우리가 보장. 욕을 해도 인권 보장. 욕을 네. 하다가도 그래도 미국 가서 살고 싶어. 왜냐면 미국이 자유잖아요. 인권 보장, 다양성, 개방, 신뢰. 근데 그 가장 이게 인류의 가장 소중한 가치잖아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지. 하긴 뭐 아까 우리 바로 네. 얘기했지만 그 중국 정부를 욕했다고 해서 내가 간첩법에 정치적인 어떤 네. 그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네. 그냥 좀 오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있는데. 근데 그 지금 미국이 근데 미국도 이제 네. 미국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 예. 이런 이게 이제 해버린 흔들리는 거지. 거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게 참 보니까 진짜 이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서로의 나라의 운명을 건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미중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막판 서로 죽을 듯이 가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핸들 돌리는 거잖아요. 서로 죽을 만큼 힘들 때. 그 지점이 도대체 언제일까? 몇 년 정도 지났을 그 때일까? 핸들 돌린다는 게 어떤 개념이죠? 아니 치킨 게임이라는 게 서로 자 누군가는 맞은편에서 재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재준다는 개념이 아니 아니에요. 져준다는 게 아니라 예. 서로 살기 위해서 예. 핸들을 꺾는, 아니면 그대로 부딪혀서 둘 다 죽게 되니까 막판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핸들을 돌리잖아. 그럼 그거는 그 순간이 도대체 언제일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이 조금 그 핸들을 꺾는다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 뭐고 중국의 입장에서 뭐냐 이거죠. 핸들을 그러니까 꺾는다는 서로 게.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저는 미국에 가야 될 방향은 끝났다고 보는데요. 이미 전쟁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전쟁을 언제 하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서로 마지막 순간에는 돌릴 것이다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근데 그건 있어. 구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네. 그 전에 양국에 있어서 제조한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 국가가 붕괴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떤 전쟁 이유인가? 없이 끝나는 거겠죠. 구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그럼 누가 더 버티냐의 문제거든요. 단지 언제이냐의 문제지. 네. 둘이 전쟁,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네.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한다는 예를 거는 들면 어느 한쪽이 그래 어느 한쪽이 재주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은 치킨 게임 하다가 우리 못 버티겠네 이러고 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준다고 그 사람이 다시 계속 재주겠어요? 그치, 그때는 힘을 또, 재주겠지. 힘을 또 그때는 갖는 재주게 다음에. 시간 벌라고. 운명은 정해졌죠 사실은. 예.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이게 또 너무 이 정치 그 뭐라 그럴까, 예. 이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거니까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또 너무 미국 편, 중국 편 이렇게 나눠 가지고 듣지 마시고 이러한 흐름, 네, 중국을 잘 아시는 이 안유아 교수의 이 중국에서의 그
이 시각,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대신 좀 들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